갑자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요가 막 늘어나게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수요 다 늘려놓고 이제 수요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공급을 또 늘리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건설업자들 다시 또 먹거리 주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은행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 지역을 시작해서 그러더니 이제 마용성 지역으로 그러더니 또 서울 전반적인 지역으로 또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자꾸 집값이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아마 알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달 지금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한번 제7차 회의를 했었고, 최근에 8차 회의를 지난 8월 8일 날 했는데, 그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걸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이게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로 한 그러한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수도권 지역에 기존에 21만 7천 호를 공급하기로 되었는데, 거의 동수의 그러한 주택, 바로 21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6년 동안 계속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21만 호, 그리고 21만 7천 호를 합하니까 무려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거기에 8만 호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또 3기 신도시도 기존 계획보다도 한 2만 호 정도 더 공급을 하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공급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결국 부동산 대책으로 쓸 수 있는 금융세제 수급 수단 중에 가장 기본은 수급이다. 근데 공급 없는 수요 관리는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된다는 확신을 주는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 42만 7천 가구를 앞으로 2029년까지 계속 공급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주택 공급이 되니까 괜히 무리하게 집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정부가 제대로 시장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게 왜 현재 서울에만 이게 계속 오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시장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수급 문제나 업황이 좋은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주택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르냐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인허가, 착공, 준공 이렇게 보면요. 여기 뭐라면 인허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죠. 여기 보면 2024년 상반기를 보면 아파트 인허가가 전국적으로 보면 장기 평균치에 비해서 한 92%고, 서울은 장기 평균치에 비해서 82%라는 거예요. 또 착공은 전국 상반기만 놓고 볼 때 전국은 88%였는데 서울은 84%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공은 보면 또 상반기만 볼 때 전국은 140%였는데 그리고 서울은 9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는 좀
서울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허가나 뭐 착공 이런 쪽에서 보면 전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장기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그럼 서울만 왜 오르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8월 말고 7월 달에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 발표 자료를 제가 또 꼼꼼히 지금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아파트 입주 실적 및 24년, 25년 입주 예정 물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입주 물량이거든요. 지금 뭐 인허가부터 뭐 착공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입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서울 보세요. 서울 여기 제가 아래 표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특별히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면 2023년도에는 이게 10년 평균보다도 좀 적어요. 72%다. 근데 올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 10년 평균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 내년은 127%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할 때는 이 공급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 한 달 만에 입장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이거 왜 지난달에는 왜 이게 문제가 없다 도리어 더 많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는 다시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저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좀 왜 그런지 한번 해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할 때는요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달 이 발표 자료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난달 발표 자료는 이게 맞고 이번 달에 발표한 것도 여기 보시면 뭐 약간 뭐 인허가 착공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공급 물량 가장 사실 입주되는 걸 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원인이 뭐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뭐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에 그동안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규제를 다 완화하거나 해제를 했어요. 뭐 신규 분양 규제도 완화하고 또 규제 지역을 정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는 거 다 해제하고요. 일부만 남겨놨어요. 또 부동산 관련한 세금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하던 것을 다 완화해버렸고요. 또 부동산 주택 담보대출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완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완화해버렸어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고 미분양이 나타나니까 정부가 했던 것이 뭡니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특례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가지고 무려 40조 원을 풀었고요. 23년도에. 올해도 다시 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7조 원을 지금 막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빚내가지고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이렇게 계속 결국 뭐예요? 가계대출 띄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만큼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값을 띄우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집값이 올라간 건 바로 가수요를 부양하는 정책을 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시행하기로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2단계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2단계 하면 이게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제2금융권까지 이게 전부 다 가상금리를 다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뜬금없이 시행 5일 남겨놓고 이걸 갖다 9월로 이걸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드디어 마지막 지금 집 살 수 있는 그런 찬스다 해가지고 빚내서 막 집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여야가 아예 그냥 거의 지금 합의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뭐 완전히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3주택에 대해서도 뭐 이게 그 세율을 낮춘 것뿐만 아니라 1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이 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울에 고가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갑자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요가 막 늘어나게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수요 다 늘려놓고 이제 수요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공급을 또 늘리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건설업자들 다시 또 먹거리 주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결국은 빚내서 집 사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중산층들 계속 빚더미에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또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대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아니라 가수율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또 연기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한다.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발표를 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와 이게 정말 정부가 정말 작심을 하고 수요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전세 자금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먹먹을 해서 자꾸 지금 돈을 저리로 자꾸 빌려주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을 하여금 쉽게 전세금을 높이고 또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 다시 전세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면서 자기는 또 자기대로 또 이 전세 대출 또 싸게 받아가지고 또 집값 띄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은 이걸 신규 주택 매입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올해 하는 이 소위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내년도 하고 후년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집값을 띄우는 상태가 되고 또 이래서 가계대출을 계속 더 높인다. 일부에서는 그게 바로 신생아 대책, 바로 이게 저출산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집값을 띄우면 당장 그것을 빌려가지고 집 사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집값이 전반이 떨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새롭게 그러면 결혼해야 되고 또 새롭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새로운 세대 계속 젊은 세대가 계속 밀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더 비싼 집값을 내고 집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특례대출 조금 해서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더 낮추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례대출을 폐지해야 된다. 제가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 했는데 이걸 다시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제가 차제에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뭐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그 재산세와 합해가지고 그 재산세 전부 합해가지고 보유세, 일반적인 보유세를 이게 OECD 수준으로 높여줘야 된다. 이걸 높여주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양도소득세는 또 OECD 수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투기 수요를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쉽게 시장에 그 기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택을 자꾸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막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아직 통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캐나다 꼴이 나고 이게 호주 꼴이 나고 이게 그렇게 돼서 집값이 또 많이 뜨게 되고 그러면 또 결국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 서민들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주택 매입도 규제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PF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시행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 소위 얘기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싸게 공급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러한 시행사 그리고 또 건설사들이 그것을 새롭게 정말 저렴하게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계속 이러한 주택 공급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LH를 통해서 이 토지 주택 공사를 통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싱가포르의 예도 들어드렸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주택의 80%가 공급을 다 이 소위 LH 같은 곳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급도 거의 로또 방식, 도박처럼 해요. 이 시행사가 평균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3%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도박이나 마찬가지 한번 해가지고 팍 띄우면 몇십 배 먹고 나가는 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분양도 보면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결국 도박이라는 얘기잖아요. 공급도 도박이고 그것도 그걸 사는 사람들도 도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종합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제발 수요 대책을 내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정부에게 정치권에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